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일상 속 사건 사고부터 정치 현안까지 법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코너죠.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유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대북 송금 사건 이 대북 송금 사건 이게 일단 박 변호사님이 좀 개요. 예. 이 쌍방울 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는데 사실 이 행위는 일정 금액 이상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게 되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현재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수사를 받아서 이제는 재판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800만 달러의 성격과 관련해서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동안 경기도와는 상관없는 돈이라고 주장을 해왔다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쌍방울의 방북을 요청했다거나 쌍방울 측이 방북 비용을 낼 것 같다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재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번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예, 일단 수사 과정 중에서는 죄를 부인하다가 이 기소가 되면 인정하는 취지로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1심에서는 그래도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재판의 첫 과정이니까 부인해보고 무죄를 다퉜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이게 다투는 게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다툰다는 건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변상이나 어떤 배상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 번복 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의 내용을 보면 입장을 이제 번복했다. 종전에는 300만.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의 이 방북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간 돈, 그리고 스마트팜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서 갔다는 그 500만 불 전부 다 연결고리를 부인했는데 300만 불과 관련해서는 뭔가 사전 보고가 있었다는 식의 일단 단독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지금 수사에서 정확한 진술 내용은 부인이나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근데 이제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이제 재판부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화영 피고인이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취지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의 워딩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500만 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고 다만 이제 방북 300만 불에 한정한 사실관계이긴 한데 이제 방북과 관련해서 쌍방울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는 언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 단계에선 300만 불을 사전 보고했다라는 게 재판 과정이라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아니고 이제 검찰 발로 수사 과정의 내용이 나온 거라서 이 입장이 정말 정확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인지 아닌지는 좀 살펴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입장 변화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좀 변모된 모습이 공판 과정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현재 비교적 장기간 구속돼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차량, 법인카드 등을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신급당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임박한 시점에 검찰이 이 대북 송금을 두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추가 기소를 했고 이에 따라서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검찰은 단순히 대북 송금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제3자 뇌물 제공 등 뇌물죄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여러 정황 중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부인하다가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깨질 수 있다는 판단에 자신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일부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자신이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두려움도 엄습해 있는 것 같고, 즉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일부 인정하고 들어가되,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부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취지는 아니고, 특히 300만 달러 방북 비용 외에 500만 달러 스마트폰 사업 비용 대납 부분은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는 진술 취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팜은 무관하지만 어쨌든 300만 불을 줬다는 거잖아요. 300만 불과 방북 비용을 요청했고 쌍방울이 낼 것 같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정도 수준이고 요청했다까지는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까지는. 그러면은 이게 쌍방울은 어쨌든 300만 불을 준 거 아니에요. 북한한테. 흔적은 그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영수증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러면은 쌍방울이 뭐 사회사업단체도 아니고 괜히 돈을 줄 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300만 불이 간 것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요. 검찰이 이렇게 봤습니다. 쌍방울이란 기업이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활동을 했던 사람을 영입하더니 북한에 돈을 보냈네 라고 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돈의 흐름을 쫓을 때 단천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단천 특구라는 게 북한에 있는데 거기에 히토류 매장지예요. 뭐 2천만 톤이 매장돼 있다라고 하는데 쌍방울이 그곳과 단천과 아주 단독으로 그러니까 독점해가지고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의 양해각서 같은 거를 또 체결하기도 합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흘러간 돈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게 이게 주가 조작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좀 보면서 이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예. 실제로 쌍방울은 이걸 상당한 주가 상승의 호재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주식이 뜨기도 했었고요. 근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에 또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득이 있어야 왜냐하면 300만 불도요. 500만 불은 차치하고서라도 4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이 돈을 단순 이재명 전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줬을까 아니면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쌍방울로서는 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러면 만약에 300만 불이 갔다면 방북 대가로서는 어느 정도일지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럴 수 있고 사실 방북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이재명 전 지사의.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굉장한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화영 전 지사 부인께서 이 민주당에 편지를 보낸 모양이에요. 남편이 독방에 막 갇혀 있고 막 극심한 심리적 압박도 있고 막 이빨이 3개나 빠졌다. 네네네네. 이런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검찰은 또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취지는 검찰이 압박과 회유를 통해서 진술 번복을 이끌어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검찰도 반박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족 등과 그동안 50회 이상 면회를 했고 변호인과 180여 회 접견을 하기도 했다. 회유와 압박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 피고인이죠. 하나의 행위도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북 송금이라는 하나의 행위가 존재하지만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 당사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사가 임의로 피고인을 불러서 진술을 받았을 때는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하고 그 조서가 남겨져 있다는 의미는 물론 공소 제기 후에 조사를 하고 조서를 남겼다고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위험성을 떠안고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먼저 독촉했을 가능성보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떠한 사정에 기해서건 자발적으로 먼저 진술을 하겠다고 나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능력이 사라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이라는 하나의 행위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는
그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제3자 뇌물 제공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혐의이니까 그와 별개의 수사 과정에서 비록 피고인이지만 또 다른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하고 그 조서를 확보하는 것 자체는 증거 능력을 상실시킬 만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을 적극적으로 다툰다거나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의 주장처럼 강제 등에 의한 자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는 화요일 25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그때는 검찰이 선제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는 의미도 있고 작년부터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그 조서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거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이후에 검찰은 첫 재판 시작 단계부터 피고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는 관행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하는 내용은 어떠한 증거 능력 논란 없이 그대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찰에서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법정에서 현출하고 검찰에서의 조서도 별다른 외압 없이 온전하게 진술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제공의 공범으로 기소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 제공의 혐의를 더 씌울 것 같습니다. 제2 유동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나오는 얘기를 거예요.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60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최종적인 귀착지로 그러니까 저수지 같이 당장 받은 돈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받는 최종 종착지로 기소가 처음엔 됐었어요. 그런데 다 공소 사실이 좀 흔들리면서 아니다. 이게 사실 대선 잔금의 하나의 그 웅덩이처럼 쓰였다라고 말을 바꾸고 상당히 적대적으로 좀 돌아선 측면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전혀 아니다. 그러면서 검찰로서는 이 수사는 사실상 이재명 전 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현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라고는 봐야 될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종적인 종착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로 이 부분을 의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쌍방울이 만약에 검찰의 시선에서 보면 이화영 당시 부지사를 보고 그 돈을 주었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검찰의 시선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경유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부인은 거의 10개월 동안 독방에 가두고 수시로 불러서 사실상의 진술을 받아냈다라는 것이고 검찰은 아니라고. 사실 근데 원래 6개월 안에는 석방을 해주는 게 맞긴 합니다. 그게 원칙이긴 한데요. 추가적인 기소를 통해 가지고 물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장기적으로 검찰이 끌고 간다라는 인상을 좀 자초할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넘어올까요? 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곧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왜요?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이 예. 제3자 뇌물 제공이 맞다면 1억 원 이상이 뇌물로 제공된 사안이라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안 자체가 상당히 무기징역 아니면 뭐야?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휴, 그거 엄청나네. 예, 사안 자체가 중해서 이 정도 사안을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회기를 피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제1당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적으로 제3자 뇌물 제공 또 다른 사건이 대표적으로 성남FC 사건이죠. 성남FC 사건과 비교하면 사실관계 확정은 더 용이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은 준 측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나 쌍방울 관계자들이 자금의 조성 과정과 송금 경로와 관련된 자료와 진술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받은 측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일부 진술을 번복해 일부 검찰이 포착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법리와 관련해서는 성남FC 사건보다는 더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가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선 치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대납했는지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제3자 뇌물 제공은 단순 뇌물과 다르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가중 요건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정한 청탁은
준 측과 받은 측이 서로 합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의사 교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을 인지했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해주는 대가로 어떤 이권을 취득하려고 했는지 그 이권과 관련해서 서로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를 입증해내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땅히 손에 잡히지 않고 오히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들어보면 예. 대권 주자가 있으니까 향후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정도 수준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 수준은 일방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고 서로 의사교환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러서 검찰이 또 다른 경로로 수사를 더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드러난 상황으로는 법리적으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완성해야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은 네. 청구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근데 이게 하도 사건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